노비 출신 여인이 조선 최고 자리 정일품 신빈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산속절로 들어갔다. 14년간 단 한 번도 궁궐로 돌아가지 않은 그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을이었다. 경기도 어느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절. 단풍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조용한 오후. 한 비구니가 누워 있었다. 59세.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방 안에는 6명의 장성한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모두 왕자의 신분. 계양군 38세, 의창군 37세, 밀성군 35세, 익형군 34세, 영해군 30세. 훌륭한 관직을 가진 사람들. 자식도 있고 세상의 존경을 받는 이들. 하지만 지금 이들은 그저 한 어머니의 아들들일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 그것은 신분이 높든 낮든 똑같이 가슴 아픈 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 조용히 눈을 감아가는 비구니가 바로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였다는 것을. 내자시의 노비에서 정일품 신빈까지, 노비에서 조선 내명부 최고 자리까지 올랐던 유일무이한 여인. 그녀는 세종대왕의 후궁이었다. 12년간 왕의 사랑을 받으며 6명의 왕자를 낳았다. 당시 조선에서 정일품은 오직 세 종류. 정일품 문관 영의정, 정일품 무관 도총관, 그리고 정일품 내명부 빈. 신빈 청주 김씨는 여자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 노비 출신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하지만 지금 그녀는 머리를 깎은 비구니, 화려했던 궁궐의 삶을 버리고 조용한 절에서 14년을 살았다. 세종이 승하한 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궁궐로 돌아가지 않았다. 왜일까? 무엇이 이 여인을 비구니로 만들었을까? 정일품의 영화를 버리고 산속 절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46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한 명의 13세 소녀가 궁궐에 들어가던 그날로. 한양의 늦은 봄이었다. 길거리에는 꽃잎이 흩날리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조선은 태종의 치세 아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내자시, 왕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는 관청. 쌀, 천, 비단, 기름, 꿀, 약재, 심지어 왕실의 옷과 신발까지. 왕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곳에 모였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비들이 일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노비는 두 종류. 공노비와 사노비. 공노비는 나라에 속한 노비로 관청에서 일했고, 사노비는 개인에게 속한 노비로 양반집에서 일했다. 내자시의 노비들은 모두 공노비. 사노비보다는 대우가 나았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 그날도 여느 때처럼 노비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무거운 쌀가마를 나르는 남자 노비들, 천을 정리하는 여자 노비들, 장부를 기록하는 노비들. 모두가 바삐 움직였다. 그 중에 한 소녀가 있었다. 13세의 어린아이. 성은 김씨, 본관은 청주. 아버지는 김원이라는 하급관리, 첨지중추부사라는 관직이었는데 정산품이지만 실권이 없는 명예직. 어머니는 상위원 집안 출신. 그렇게 보면 완전히 천민은 아니었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딸이 공노비가 된 것. 소녀는 매우 조용했다. 다른 노비들처럼 떠들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 물건을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고 장부를 베껴 쓰는 일. 비록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한자를 읽을 줄 알았고 숫자를 셀 줄 알았다. 다른 노비들이 쉬는 시간에도 소녀는 일했다. 남들이 수다를 떨 때도 소녀는 조용히 창고를 정리했다. 그래서 관리들도 이 소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참 성실하구나. 말도 없이 일만 하네. 저런 아이가 귀하지. 그날 아침 내자시에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 관리들이 급히 나와서 노비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제자리에 서라. 어서.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머리를 숙여라. 노비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일이야? 누가 오시는 거야? 그때 한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대비마마께서 오신다. 노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비마마. 원경왕후 여흥 민씨. 태종의 부인이자 방금 왕세자로 책봉된 충녕대군의 어머니. 왕실에서 가장 높은 여인 중 한 분이 직접 내자시에 오신다는 것. 잠시 후 가마가 도착했다. 가마에서 한 여인이 내렸다. 원경왕후.
당시 53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다. 평생을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온 여인. 태종 이방원의 부인으로서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왕자의 난을 겪으며 수많은 피바람을 견뎌낸 여인.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 노비들이 모두 한쪽에 줄을 섰다. 원경왕후는 천천히 그들을 살폈다. 그녀의 눈이 한 소녀에게 멈췄다. 저 아이는 몇 살이냐? 관리가 대답했다. 13세이옵니다. 마마. 이름은 김씨이옵니다. 원경왕후는 소녀를 자세히 살폈다. 단정한 얼굴, 조용한 눈빛, 고든 자세.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에는 영악함이 없었다. 순수하고 겸손한 눈빛. 저 아이를 데려가라. 중궁전에 배치하도록 하여라. 내자시의 관리들이 놀랐다. 공노비를 궁녀로 선발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 하지만 원경왕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소녀는 그날로 궁궐에 들어갔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소원왕후의 처소. 소원왕후는 방금 중전으로 책봉된 15세의 어린 왕비. 청송 심씨 집안의 딸이었고 몇 년 전 당시 충녕군이었던 세종과 혼인했다. 소녀는 소원왕후를 처음 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다. 우아하고 온화한 모습. 소원왕후는 어린 궁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가 새로운 아이로구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소녀가 깊이 절을 올렸다. 13세이옵니다. 마마, 그러하냐. 나도 너와 같은 나이에 궁에 들어왔단다. 이제 우리 함께 지내게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히 일하거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소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은혜로운 마마를 평생 성실히 모시겠다고. 그날은 또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충녕대군이 조선의 제4대 왕으로 즉위했다. 세종대왕의 시대가 시작된 것. 그리고 소원왕후는 조선의 왕비가 되었다. 어린 궁녀 김씨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다. 화려한 궁궐, 엄격한 규율, 복잡한 인간관계.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원래 노비였던 그녀에게 궁궐은 기회의 땅.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았다. 소원왕후는 이 조용한 궁녀를 점점 신뢰하게 되었다. 시키는 일을 정확히 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궁녀들과 다투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소원왕후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고 지치면 조용히 물러나 있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궁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소원왕후가 첫 아들을 낳았다. 훗날의 문종이 될 왕세자. 궁녀 김씨는 소원왕후의 산후조리를 도왔다. 이듬해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 소원왕후는 이 아기를 유독 아꼈다. 그리고 어린 궁녀 김씨에게 아이를 돌보게 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돌봐주렴. 나는 너를 믿는다. 김씨는 수양대군을 정성껏 돌보았다. 밤에 아기가 울면 달래주었고 젖을 먹일 때 옆에서 보살폈다. 어린 수양대군은 김씨의 품에 안기면 울음을 그쳤다. 세종도 이 조용한 궁녀를 알게 되었다. 소원왕후의 처소를 방문할 때마다 그 궁녀가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느 날 세종이 소원왕후에게 물었다. 저 궁녀는 누구요? 김씨라 하옵니다. 전하, 원경왕후 마마께서 친히 뽑아 보내신 아이옵니다. 그러하오. 참으로 성실해 보이는구려. 세종의 눈에 김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한 명의 궁녀일 뿐. 소원왕후가 셋째 아들 안평대군을 낳았다. 김씨는 이제 소원왕후의 가장 믿음직한 궁녀가 되어 있었다. 왕비가 낳은 자녀를 돌보고 처소를 관리하고 다른 궁녀들을 이끄는 위치. 그 무렵 궁궐에는 후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영빈 강씨가 화의군을 낳았다. 세종의 첫 서자. 궁궐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운명의 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21세가 된 궁녀 김씨에게, 그리고 29세의 세종대왕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궁녀 김씨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소원왕후가 기상하시기 전에 처소를 정돈했다. 세수물을 준비하고 옷을 펴두고 아침 문안 인사를 위한 준비를 했다. 다른 궁녀들이 아직 잠든 시간에 김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소원왕후는 이런 김씨를 매우 아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고 불평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궁녀들과 싸우지 않았다. 무엇보다 소원왕후의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왕세자, 수양대군, 안평대군. 세 왕자는 김씨의 손에서 자랐다. 김씨는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았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을 새우며 간호했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구해왔으며 심심해하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종은 이 모습을 보고 있었다. 중궁전을 방문할 때마다 그 조용한 궁녀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 소원왕후를 섬기는 태도, 다른 궁녀들을 대하는 방식, 모든 것이 완벽했다. 어느 날 저녁, 세종이 소원왕후와 함께 저녁을 들고 있었다. 수양대군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났는데 김씨가 밤새 간호를 하고 있었다. 세종이 아이의 처소로 가보니 김씨가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세종이 물었다. 아이는 어떠하냐? 김씨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전하, 황송하옵니다. 대군마마의 열이 조금 내렸사옵니다. 수고가 많구나. 밤새 돌보았다 들었다. 마마께서 부탁하신 일이옵니다. 당연한 일이옵니다. 세종은 김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꾸밈이 없는 얼굴.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김씨이옵니다. 전하, 나이는 21세이옵니다. 그러하냐? 세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세종의 눈길이 자주 김씨에게 향했다. 소원왕후도 이것을 알아차렸다. 남편이 어느 궁녀를 유심히 보는지 왕비가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당시 조선의 왕들은 여러 명의 후궁을 두는 것이 당연했다. 태종은 12명의 부인에게서 31명의 자녀를 두었고 훗날의 성종도 12명의 부인에게서 28명의 자녀를 두었다. 세종이 후궁을 두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소원왕후는 김씨를 믿었다. 8년간 함께 생활하며 그 아이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야심이 없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아이. 만약 후궁이 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어느 날이었다. 세종이 소원왕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중궁, 짐이 한 가지 청이 있소. 소원왕후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말씀하시옵소서. 전하, 궁녀 김씨를 짐의 승은을 입게 하고자 하오. 소원왕후는 잠시 침묵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그녀는 현명한 여인이었다. 전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친첩이 반대할 이유가 없사옵니다. 김씨는 좋은 아이옵니다. 중궁의 아량에 감사하오. 소원왕후는 김씨를 불렀다. 김씨가 두려운 마음으로 왕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께서 너를 부르신다. 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다. 마마, 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큰 은혜이니라. 너는 지난 8년간 성실히 나를 섬겼다. 이제 전하를 섬길 차례이니라. 마마, 김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의 눈물. 소원왕후는 김씨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믿는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처신하거라. 그리고 잊지 말거라.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나는 언제나 내 마마이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마,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밤 21세의 궁녀 김씨는 29세의 세종대왕의 승은을 입었다. 노비 출신 소녀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 세종은 김씨의 순수함에 끌렸다. 양반과 후궁들과는 달리 그녀에게는 계산이 없었다. 권력욕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다. 그저 성실하고 겸손한 여인. 세종이 물었다.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아느냐? 모옵니다. 전하, 너는 8년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다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덕이니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신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예로부터 궁인의 세계에는 귀천이 없었느니라. 너는 비록 노비 출신이지만 마음은 양반보다 고귀하니라. 김씨는 세종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왕이 자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듬해 그 결실이 맺어졌다. 김씨가 왕자를 낳은 것. 세종의 9번째 아들. 이름은 계양군.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궁인 김씨가 왕자를 낳다. 아직 후궁의 품계를 받지 못했기에 궁인으로 표기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세종은 기뻤다. 소원왕후 소생으로 이미 5명의 왕자가 있었고 영빈 강씨도 화의군을 낳았지만 김씨의 아들은 특별했다.
어머니를 닮아 조용하고 온순한 아기. 장하도다. 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라. 세종은 김씨에게 많은 하사품을 내렸다. 비단, 쌀, 각종 약재들, 산후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 소원왕후도 축하했다. 직접 산씨를 방문하여 아기를 보았다. 건강한 아이로구나. 김씨, 수고하였다. 마마의 은혜요입니다. 이 아이도 내 자식들처럼 잘 키워주거라.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여라. 소원왕후의 이런 태도는 궁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왕비가 후궁의 출산을 축하하는 것은 예의상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김씨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소원왕후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중궁전에 문안을 갔다. 다른 후궁들은 자신의 처소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씨는 달랐다. 여전히 소원왕후를 섬겼다. 소원왕후가 물었다. 김씨, 내가 후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이렇게 섬기느냐. 마마, 신첩은 마마의 궁녀였사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사옵니다. 소원왕후는 깊이 감동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다. 이듬해 김씨가 또다시 왕자를 낳았다. 의창군. 세종은 더욱 기뻐했다. 또 아들이로다. 김씨는 과연 복을 타고났구나. 두 아들을 연속으로 낳은 김씨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른 후궁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특히 양반가 출신 후궁들은 노비 출신인 김씨를 깔보았다. 저 여자가 무엇이라고 전하의 총애를 저렇게 받는가. 노비 주제에 건방지게. 하지만 김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자신을 비난하는 후궁들에게도 언제나 공손하게 대했다. 절대 맞서 싸우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소원왕후가 가르친 처세술. 김씨, 누군가 너를 비난하거든 절대 맞서 싸우지 마라. 그저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지나가거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느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마, 세 번째 왕자가 태어났다. 밀성군. 이제 궁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씨가 3년에 3명의 왕자를 낳았다더라. 전하께서 정말 총애하시는 모양이다. 하지만 아직 품계도 없지 않은가. 맞는 말이었다. 김씨는 3명의 왕자를 낳았지만 아직 정식 후궁의 품계를 받지 못했다. 궁인이라는 신분. 세종은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김씨에게 품계를 주고 싶었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예상되었다. 노비 출신을 후궁으로 정식 책봉한다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기 때문. 네 번째 왕자가 태어났다. 익형군. 4년간 4명의 아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세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도승지 김돈을 불렀다. 김돈, 짐이 한 가지 의논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전하, 궁인 김씨를 후궁으로 책봉하고자 한다. 소이나 수건의 품계를 주고 싶은데 그대는 어찌 생각하느냐. 김돈은 잠시 고민했다. 노비 출신을 후궁으로 책봉하는 것은 분명 논란이 될 일. 하지만 세종의 의지가 확고했고 무엇보다 김씨는 4명의 왕자를 낳았다. 신이 감히 여쭙겠사옵니다. 김씨의 행실은 어떠하옵니까? 매우 훌륭하다. 겸손하고 성실하며 중궁을 공경하고 다른 후궁들과도 화목하게 지낸다. 무엇보다 왕자들을 정성껏 키우고 있다. 그렇다면 신은 반대할 이유가 없사옵니다. 예로부터 궁인의 신분에는 귀천이 없었사옵니다. 김씨가 비록 노비 출신이나 이미 4명의 왕자를 낳았고 행실도 바르니 후궁으로 책봉함이 마땅하옵니다. 세종은 기뻤다. 신하의 동의를 얻은 것. 그렇다면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김씨는 드디어 정식 후궁이 되었다. 수건 김씨. 노비에서 종사품까지 올라온 것.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김씨의 상승은 계속되었다. 5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영해군. 이제 세종과 김씨 사이에는 5명의 아들이 있었다. 세종의 총애는 더욱 깊어졌다. 김씨와 함께 있을 때 세종은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고 자식들을 위해 무리한 부탁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왕을 섬기고 아이들을 키우고 소원왕후를 공경했다. 어느 날 소원왕후가 김씨를 불렀다. 김씨,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마마, 내 막내 아들 영흥대군을 내가 돌봐주었으면 한다. 김씨는 깜짝 놀랐다. 영흥대군은 소원왕후의 막내 아들. 왕비가 자신의 친아들을 후궁에게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마마, 그것은 신첩이 어찌. 내가 아이들을 잘 돌본다는 것을 나는 안다. 수양대군도 내 손에서 자랐지 않느냐. 이제 영흥도 내가 돌봐다오. 황송하옵니다. 마마, 목숨을 다해 돌보겠사옵니다. 이것은 소원왕후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왕비가 노비 출신 후궁을 이렇게 신뢰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김씨는 영흥대군을 친자식처럼 돌보았다. 소원왕후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들을 똑같이 대했다. 아니 어쩌면 영흥대군을 더 정성껏 돌보았는지도 모른다. 소원왕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김씨의 장남 계양군이 혼인을 했다. 신부는 한학의 둘째 딸, 한학은 당대 최고의 세도가, 그의 막내 딸은 훗날 수양대군의 아들 예종의 비즉 인수대비가 되는 인물. 이 혼인은 김씨 집안의 지위를 크게 높였다. 노비 출신 후궁의 아들이 조선 최고 명문가와 혼인한 것. 세종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 김씨가 마지막 아들을 낳았다. 담양군. 6번째 아들. 12년간 6명의 아들과 2명의 딸. 총 8명의 자녀를 낳은 것. 세종은 결심했다. 이제 김씨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야 한다고. 세종이 다시 도승지 김돈을 불렀다. 김돈, 수건 김씨를 빈이나 귀인으로 승격시키고자 한다. 김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씨의 출신이 천하지 않사옵니까? 그렇다. 하지만 들어보라. 세종이 천천히 말했다. 이 말은 나중에 실록에 그대로 기록되었다. 소희는 본래 내 자씨의 여종이었다. 내가 처음 즉위했을 때 어머니께서 뽑아 중궁으로 보내셨고 그때 나이는 13세였다.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워 양궁을 섬기는데 오직 근신함으로 중궁이 매사를 위임하고 막내 아들을 기르게 하였다. 성품이 근신하지 않았다면 중궁이 어찌 자신의 소생 아들을 기르게 하였겠는가. 김돈이 신하들과 의논한 후 대답했다. 예로부터 궁인의 세계에는 본래 귀천이 없었사옵니다. 김씨가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13세부터 궁에 들어와 21년간 성실히 섬겼고 6명의 왕자를 낳았으며 왕비마마의 신임을 받고 있사옵니다. 귀인으로 승격시킴이 마땅하옵니다. 고맙다. 그렇다면 귀인으로 책봉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김씨는 종일품 귀인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최종적으로 정일품 신빈으로 책봉되었다. 신빈, 내명부의 최고 자리, 영의정과 같은 정일품, 노비에서 정일품까지 조선 역사상 전무한 일. 김씨, 아니 이제는 신빈 청주 김씨는 겸손하게 절을 올렸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신첩은 과분한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과분하지 않다. 너는 21년간 성실히 궁을 섬겼고 6명의 왕자를 낳았으며 무엇보다 중궁과 화목하게 지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후덕이니라. 신빈 김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3세에 궁에 들어온 지 21년. 34세가 된 그녀는 마침내 조선 내명부의 정점에 섰다. 하지만 그녀는 교만하지 않았다. 여전히 소원왕후를 섬겼고 여전히 겸손했으며 여전히 성실했다. 다른 후궁들이 질투했지만 신빈 김씨는 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신빈 마마께서는 정말 다르십니다. 예전에는 노비 출신이라 무시했는데 지금 보니 우리보다 훨씬 고귀하십니다. 후궁들의 태도가 변했다. 신빈 김씨의 인품이 그들을 감동시킨 것. 세종은 행복했다. 소원왕후와 신빈 김씨, 두 여인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다. 중궁, 김씨를 신빈으로 책봉한 것이 잘한 일이었소. 잘하셨사옵니다. 전하, 김씨는 그 자리를 받을 자격이 있나이다. 조선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내명부였다. 왕비와 후궁들이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냈다. 특히 소원왕후와 신빈 김씨의 관계는 후대에까지 회자되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다. 운명의 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봄이 왔지만 궁궐은 어두웠다. 소원왕후가 위독했다. 중궁전에는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51세의 소원왕후는 평생 세종을 섬기며 10명의 자녀를 낳았다. 8남 2녀, 그중 8명의 아들. 문종, 세조, 안평대군, 임영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흥대군, 조선 왕실의 기둥들. 13세의 나이로 충녕군과 혼인한 이후 38년. 긴 세월. 그 세월 동안 그녀는 왕비로서 완벽했다.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키우고 후궁들을 다스리고 궁궐을 관리했다.
특히 후궁들과 화목하게 지낸 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남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평생 출산과 육아로 지친 몸. 10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마마, 마마. 세종이 왕비의 손을 잡고 있었다. 54세의 세종도 이미 병든 몸.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눈도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만이 걱정. 중궁, 제발 눈을 뜨시오. 소원왕후는 힘겹게 눈을 떴다. 전하, 짐이 여기 있소. 걱정 마시오. 전하, 신첩은 행복했사옵니다. 무슨 말을 그리하시오. 쾌차하실 것이오. 아니옵니다. 신첩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사옵니다. 방 밖에는 여러 후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신빈 김씨는 밤낮으로 소원왕후의 곁을 지켰다. 다른 후궁들도 문안을 왔지만 김씨만큼 정성을 다하는 이는 없었다. 며칠을 밤을 새우며 간호했다.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28년 전 13세의 궁녀로 들어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소원왕후는 그녀에게 가장 큰 은인. 신빈. 소원왕후가 신빈 김씨를 불렀다. 세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예, 마마. 신빈 김씨가 왕비의 침상 가까이 다가갔다. 마마,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김씨, 고맙구나. 28년. 참으로 오래 함께했구나. 마마, 너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노비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마마, 그런 말씀 마옵소서. 신첩이야말로 마마의 은혜로. 들어라, 김씨. 소원왕후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다. 전하를 잘 모셔라. 전하는 이제 많이 아프시다. 내가 없어도 내가 곁에 있어야 한다. 마마, 그리고 내 아들들을 부탁한다. 너의 아들들과 내 아들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해다오.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마, 반드시. 고맙다. 김씨, 너를 만난 것이 나의 큰 복이었다. 신빈 김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다. 마마, 마마, 가지 마옵소서. 신첩을 두고 소원왕후가 승하했다. 세종과 38년을 함께한 반려자. 혼인한 이후 줄곧 함께였다. 왕세자빈으로, 왕비로, 세종의 가장 가까운 사람. 세종은 무너졌다. 중궁, 중궁. 어찌 나를 두고 가시오. 왕이 통곡했다.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신하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왕자들이 곡을 했다. 신빈 김씨도 울었다. 28년 전 자신을 궁녀로 뽑아준 은인. 자신을 신뢰하고 아꼈던 유일한 왕비. 자신의 막내 아들 영흥대군까지 맡긴 그 신뢰.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마마, 마마,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어찌. 세종은 상심이 컸다. 국상 기간 내내 정사를 돌보지 못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다. 그리고 세종은 결심했다. 아내의 명복을 빌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기로. 장남 수양대군을 시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한 것. 석보상절이라는 책. 소원왕후를 위한 추모의 책. 세종 자신도 월인천 강지곡이라는 노래를 지었다.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친다는 뜻. 부처의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고루 미친다는 의미. 이것도 모두 아내의 영혼을 위한 것. 신빈 김씨도 매일 불경을 읽었다. 소원왕후의 영혼이 편안하기를 빌었다. 절에 시주도 했다.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하지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아내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다. 원래도 아팠던 몸이 더욱 악화되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세종이 위독했다. 신빈 김씨는 세종의 임종을 지켰다. 다른 후궁들도 있었지만 신빈 김씨가 가장 가까이 있었다. 전하, 신빈, 그대는 여기 있었소. 세종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저, 신첩이 여기 있어옵니다. 고맙소. 22년, 아니 24년인가. 참으로 오래 함께했소. 전하, 신비는 짐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었소. 노비 출신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짐은 후회하지 않소. 전하, 신첩이야말로
아이들을 부탁하오. 그리고 중군과 화목하게 지내주어서 참으로 고마웠소. 그것이 짐의 가장 큰 위안이었소. 전하, 신빈, 행복했소. 그대를 만나서. 세종대왕이 승하했다. 53세의 나이.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의 시대가 끝났다. 궁궐은 다시 한번 슬픔에 잠겼다. 4년 전 소원왕후의 상에 이어 또다시 큰 상을 치르게 된 것. 신빈 김씨는 그날 결심했다. 머리를 깎기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다. 소원왕후도 가시고 세종도 가셨다. 자신을 아껴준 두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문종이 즉위했다. 소원왕후의 장남이자 세종의 세자, 새 임금. 조선의 관례에 따라 선왕의 후궁들은 머리를 깎아야 했다. 새 임금이 선왕의 부인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을 막기 위함. 다른 후궁들은 억지로 머리를 깎았다. 하지만 신빈 김씨는 스스로 원했다. 신첩은 비구니가 되겠사옵니다. 6명의 아들이 만류했다. 어머니, 안 되옵니다. 어머니께서는 신빈이십니다. 왜 그러시옵니까?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다. 신빈 김씨는 단호했다. 그리고 같은 해 더 큰 비극이 일어났다. 막내 아들 담양군이 죽은 것. 12세의 어린 나이. 담양아, 담양아. 신빈 김씨는 아들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했다. 1년 사이에 세 사람을 잃었다. 소원왕후, 세종, 그리고 막내 아들.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45세의 신빈 김씨는 완전히 비구니가 되었다. 궁궐을 떠나 절로 갔다. 다른 후궁들은 울면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관례는 절대적. 하지만 신빈 김씨는 달랐다. 그녀는 스스로 원했다. 신첩은 비구니가 되겠사옵니다. 문종이 놀랐다. 신빈마마, 관례이기는 하나 마마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아니옵니다. 전하, 신첩은 진심으로 원하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사옵니다. 6명의 아들이 만류했다.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익형군, 영해군. 모두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안 되옵니다. 저희가 있지 않사옵니까? 어머니께서는 신빈이십니다. 정일품이십니다. 왜 그러시옵니까? 신빈 김씨는 아들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너희들 모두 잘 자랐구나. 어머니의 자랑이다. 어머니. 하지만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전하도 가셨고 마마도 가셨으며 담양이도 가지 않았느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3명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소원왕후, 세종, 그리고 막내 아들 담양군. 45세의 신빈 김씨에게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를 깎았다. 정일품 신빈의 자리를 버리고 비구니가 되었다. 궁궐을 떠나 절로 갔다. 경기도의 한 작은 절, 산속 깊은 곳,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눈물만 흘렸다. 소원왕후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종의 목소리가 들렸다. 담양군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마마, 4년 전에 가셨지요. 전하, 오래 가셨지요. 담양아, 너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평온을 찾았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렸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세 사람의 명복을 빌었다. 불경을 읽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스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깨달았다. 인생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말라. 내려놓으라. 그래,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특히 담양군을 위한 경문을 인쇄하고 싶었다. 12세에 죽은 어린 아들. 그 아이의 영혼이라도 편안하기를 바랐다. 문종이 이 소식을 듣고 쌀 500석을 내렸다. 경문 인쇄 비용으로 쓰라는 것. 막대한 양. 신하들이 비판했다. 전하, 국고를 낭비하시옵니까? 선왕의 후궁을 위해 그토록 많은 쌀을 내리시다니. 더구나 담양군은 서자이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하지만 문종은 단호했다. 담양군은 짐의 서재이시다. 비록 서자이나 선왕의 아들이시다. 신빈 마마는 짐의 서무이시되 어린 시절 짐을 돌봐주셨다. 당연한 일이 아니냐. 문종의 이런 배려는 신빈 김씨가 소원왕후의 아들들을 정성껏 돌본 덕분. 문종도 세조도 모두 어린 시절 신빈 김씨의 손에서 자랐다.
신빈 김씨는 그 쌀로 담양군을 위한 경문을 인쇄했다. 수천 권을 찍어 전국의 절에 나눠 주었다. 아들의 명복을 비는 어머니의 마음. 단종이 즉위했다.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한 것. 12세의 어린 임금. 소원왕후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 신빈 김씨의 차남 의창군이 단종을 아련했다. 전하, 신의 어머니가 머리를 기르게 해주시옵소서. 단종은 의정부와 의논했다. 대신들도 찬성했다. 신빈 김씨는 선대왕들을 섬긴 공이 크옵니다. 정일품 신빈의 신분인데 비구니로 사는 것은 적절치 않사옵니다. 환속하게 하심이 마땅하옵니다. 단종이 명령을 내렸다. 신빈 김씨는 머리를 기르고 궁으로 돌아오라. 사신이 절로 왔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신빈 김씨 앞에 섰다. 신빈마마, 전하의 명이시옵니다. 머리를 기르시고 환궁하시옵소서. 하지만 신빈 김씨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부처님의 제자이다. 다시 속세로 돌아갈 수 없다. 마마, 전하의 명을 거역하시렵니까? 내가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2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신빈도 후궁도 모두 지나간 일이다. 사신이 난처했다. 임금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큰 죄. 하지만 신빈 김씨는 완강했다. 전하께 여쭈어라. 신첩은 감사하나 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아들들이 찾아왔다. 5 아들이 모두 절로 왔다. 어머니, 제발 머리를 기르십시오. 전하께서 명하셨사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신빈 김씨는 아들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는 내 자랑이다. 모두 훌륭하게 자랐구나. 계양이는 한학대감의 사위가 되었고 일창이와 밀성이도 좋은 집안과 혼인했으며 익현이와 영애도 모두 잘 살고 있구나. 어머니,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전하, 마마, 담양이, 그들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곧 그곳으로 가야 한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옵소서. 아니다. 나는 이미 59세가 아니냐. 그때가 멀지 않았느니라. 사실 신빈 김씨는 당시 47세. 하지만 그녀는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았다. 단종의 외척인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제거한 사건. 신빈 김씨의 아들들은 모두 수양대군 편에 섰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수양대군을 돌본 인연 때문. 또한 계양군은 한학의 사위였는데 한학의 막내딸이 수양대군의 며느리 인수대비였으므로 더욱 가까운 관계.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익현군, 영해군. 5 아들이 모두 정난공신이 되었다. 같은 시기 혜빈 양씨의 아들들은 단종을 지키려 했다. 한남군, 수충군, 영풍군. 그들은 수양대군에 맞섰다. 그 결과 혜빈 양씨와 그 아들들은 모두 처형당했다. 신빈 김씨는 절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양씨, 가여운 사람, 그 아들들도, 혜빈 양씨도 세종의 후궁, 3명의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이 달랐고 그 결과 모두 죽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구나. 신빈 김씨는 불경을 읽으며 혜빈 양씨와 그 아들들의 명복을 빌었다. 같은 후궁이었고 같은 어머니였다. 다만 운명이 달랐을 뿐. 수양대군이 조선의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다. 세조는 신빈 김씨를 잊지 않았다. 즉위 직후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 신빈마마께 극진히 예를 다하라. 짐의 어린 시절을 돌봐주신 분이시다. 신빈 김씨가 온천에 갈 때마다 세조는 특별한 배려를 했다. 당시 신빈 김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관절이 아프고 몸이 쇠약해졌다. 온천욕이 도움이 된다고 하여 자주 온천에 갔다. 아들들이 모두 수행했다.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익현군, 영해군. 5명의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천에 갔다. 많은 인원과 물자가 필요했다. 신하들이 비판했다. 너무 사치스럽지 않사옵니까? 국고가 낭비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세조는 단호했다. 신빈 마마는 선왕의 후궁이시다. 더구나 짐을 돌봐주신 분이시다. 온천행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방 관찰사에게 명하여 최선을 다해 모시도록 하라. 밀성군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묘적사에 크게 시주했다. 어머니의 원찰로 삼기 위해서 사찰을 중창하고 불상을 새로 만들고 스님들의 생활을 지원했다.
어머니를 오래 모시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이렇게라도 효도하고 싶습니다. 신빈 김씨는 묘적사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손자 손녀들이 찾아왔다. 증손자들도 태어났다. 할머니 마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절에 울려 퍼졌다. 신빈 김씨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잘도 자랐구나. 너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구나. 세월은 흘렀다. 신빈 김씨는 이미 50대 후반.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령. 건강이 점점 나빠졌다. 움직이기 힘들었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예불을 드렸다. 불경을 읽었다. 아들들이 자주 찾아왔다. 하지만 신빈 김씨는 말했다. 너무 자주 오지 마라. 너희도 바쁘지 않느냐.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는 괜찮다. 부처님께서 함께 계신다. 가을이 왔다. 신빈 김씨는 자신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았다. 이제 곧 만나게 되겠구나. 전하, 마마, 담양아. 그날 6명의 장성한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모두 왕자의 신분. 계양군 38세, 의창군 37세, 밀성군 35세, 익형군 34세, 영해군 30세.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의창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라도 머리를 기르십시오. 임금께서 12년 전에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머니께서는 신빈이십니다. 정일품 신빈마마이십니다. 비구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평생을 함께한 주름진 손이 아들의 손을 덮었다. 나는 이미 왕이 여인이 아니다. 부처님의 제자일 뿐이니라. 14년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느니라. 밀성군이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다. 한때는 따뜻했던 손. 자신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밥을 먹여주던 그 손이 이렇게 차갑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가 궁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일품 신빈이십니다. 조선 내명부의 최고 자리이십니다. 왜 이 작은 절에서. 아니다. 비구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내가 신빈이었던 것은 전생의 일이니라. 화려했던 궁궐도 높았던 지위도 모두 꿈과 같았느니라. 이제 나는 그저 한 명의 비구니일 뿐이다. 부처님 곁으로 가는 한 명의 늙은 여인일 뿐이니라. 계양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는 모두 어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난 때도 그 후에도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수양대군 마마를 돌본 인연으로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혜빈 마마의 아들들은 모두 돌아가셨는데 비구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양씨, 가여운 이여. 그래, 나는 운이 좋았구나. 너희들이 모두 살아남았으니. 영해군이 흐느꼈다. 막내였던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어머니, 왜 14년을 절에서 사셨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시면서. 알고 있었느니라. 비구니가 아들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사랑은 여전히 깊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전하가 계시지 않은 궁궐, 마마가 계시지 않은 중궁전, 담양이가 뛰어놀지 않는 뜰. 그곳은 이미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느니라.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아들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비구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들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녀의 기억 속으로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가 겨우 13세였을 때 한 할머니가 그녀를 궁궐로 데려갔다. 원경왕후였다.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전하, 마마, 담양아, 이제 곧 그곳에서 만나게 되겠구나. 비구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6명의 아들이 통곡했다. 절 마당에 있던 스님들이 독경을 시작했다.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단풍잎이 그녀의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내자시 노비에서 정일품 신빈까지 올랐던 여인. 그녀의 59년 인생이 막을 내렸다. 세조가 부조를 보냈다. 쌀과 콩 70석. 당시로서는 상당한 양. 신빈 마마는 선왕을 성실히 섬기셨고 짐의 어린 시절을 돌봐주셨다. 극진히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경비가 부족하면 국고에서 더 내어주라.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정일품 신빈에 걸맞은 예우.
비록 비구니로 14년을 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신빈이었다. 이듬해 묘갈이 세워졌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그곳에 신빈 김씨가 묻혔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묘 앞에는 묘갈과 묘비, 장명 등 문인석 한 쌍, 상석이 놓였다. 정일품 신빈에 걸맞은 성물들. 묘갈에는 그녀의 생애가 간략히 기록되었다. 조선 세종대왕의 후궁 신빈 청주 김씨. 1406년 출생, 1464년 승하. 6명의 왕자를 낳으시고 성실과 겸손으로 일생을 사셨도다. 시간이 흘렀다. 1년, 10년, 50년, 100년. 신빈 김씨의 후손들은 번창했다. 계양군의 후손들은 세도가 한학지방과 혼인하여 권력을 누렸다. 한학의 막내딸이 훗날 인수대비가 되면서 계양군의 후손들은 더욱 번영했다. 인수대비는 성종의 어머니로서 조선 중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계양군 후손들은 그 덕을 크게 보았다. 의창군은 연안 김씨 집안과 밀성군은 여흥 민씨 집안과 혼인했다. 모두 명문가들. 그들의 후손도 대대로 관직을 역임했다. 익현군과 영해군도 평산 신씨, 평양 조씨 등 좋은 집안과 혼인했다. 자손이 번창했다. 신빈 김씨의 자손들은 조선 역대 후궁들 중 가장 번창했다. 혜빈 양씨의 자손들은 모두 몰살당했고 다른 후궁들의 자손도 그렇게 번창하지 못했다. 하지만 신빈 김씨의 자손만은 달랐다. 왜일까? 그것은 어머니의 성품 때문이었다. 겸손하고 성실했던 어머니를 닮아 자손들도 훌륭하게 살았다. 교만하지 않았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으며 서로 화목하게 지냈다. 역사가들은 신빈 김씨를 이렇게 평가했다. 세종이 가장 사랑한 후궁. 소원왕후와 진정한 우정을 나눈 유일한 후궁. 신분의 벽을 넘은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노비에서 정일품까지 성실함으로 이룬 기적. 조선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내명부의 상징. 실록에는 세종의 말이 그대로 남아있다. 예로부터 궁인의 세계에는 본래 귀천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세종의 철학이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신빈 김씨는 바로 그 증거였다. 노비로 태어났지만 양반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졌다. 궁녀였지만 왕비보다 성실했다. 후궁이었지만 정비와 우정을 나누었다. 신빈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다. 세종은 바로 이것을 본 것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신분이 아니라 인품을. 그래서 노비 출신 여인을 정일품까지 올린 것이다. 그리고 소원왕후. 그녀도 위대한 여인이었다. 자신의 남편이 후궁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후궁을 신뢰하고 아꼈다. 심지어 자신의 막내 아들을 맡길 정도로 믿었다. 이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 소원왕후는 신빈 김씨의 인품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함께 조선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내명부를 만들었다. 500년이 넘는 조선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왕비와 후궁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낸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질투와 음모, 갈등과 비극이 있었다. 희빈 장씨와 인현왕후의 비극, 장록수와 연산군의 관계, 수많은 후궁들이 권력을 탐하다가 멸문지화를 당했다. 하지만 신빈 김씨는 달랐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으며 겸손하게 살았다. 그 결과 자손이 번창하고 이름이 역사에 남았으며 오늘날까지 존경받고 있다. 신빈 김씨의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530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기억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이 특별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화성시에 가면 신빈 김씨의 묘를 볼 수 있다. 깔끔하게 관리된 묘역. 후손들이 대대로 돌보고 있다. 매년 제사를 지내고 묘역을 정비하고 선조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다. 묘 앞에 서면 생각하게 된다.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13세에 궁에 들어와 59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6년간 궁궐과 절에서 살았다. 노비로 태어났지만 정일품 신빈이 되었다. 세종대왕의 사랑을 받았고 소원왕후의 신뢰를 얻었으며 6명의 왕자를 낳았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을까? 정일품 신빈으로 책봉되었을 때, 화려한 의복을 입고 궁녀들의 시중을 받던 그때, 아들들이 왕자로 봉해지던 순간,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을 돌보며 미래의 왕과 특별한 인연을 맺던 그 시절,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13세 궁녀로 소원왕후를 섬기며 조용히 일하던 그 시절이 가장 평화로웠을지도 모른다. 아무런 욕심 없이 그저 성실하게 살던 그때. 복잡한 권력 다툼도 없고 후궁들 사이에 질투도 없고 정치적 선택에 대한 고민도 없던 그 순수했던 시절. 또는 비구니가 되어 절에서 불경을 읽던 마지막 14년이 진정으로 평온했을지도 모른다. 세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던 그 시간. 세종과 소원왕후 그리고 담양군을 그리워하며 그들과의 재회를 기다리던 그 고요한 날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신빈 김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 노비일 때도 최선을 다했고 궁녀일 때도 최선을 다했으며 후궁일 때도 최선을 다했고 신빈일 때도 최선을 다했으며 비구니일 때도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바로 세종이 그녀를 사랑한 이유였다. 소원왕후가 그녀를 신뢰한 이유였다. 그리고 후손들이 번창한 이유였다. 신분은 타고나는 것이다. 하지만 인품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신빈 김씨는 노비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양반보다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 노비는 평생 노비로 살아야 했고 양반은 평생 양반으로 살았다. 신분 상승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신빈 김씨는 그 벽을 넘었다.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그 어떤 권모술수도 쓰지 않았고 그 어떤 음모도 꾸미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신빈 김씨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신분이 무엇인가? 마음이 중요하다. 권력이 무엇인가? 인품이 중요하다. 화려함이 무엇인가? 성실함이 중요하다. 지위가 무엇인가? 겸손함이 중요하다. 소유가 무엇인가? 비움이 중요하다. 13세 소녀로 궁에 들어가 59세 비구니로 생을 마감한 한 여인. 그녀의 46년 인생은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았다.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신빈 김씨의 이야기였다. 노비에서 정일품까지 59년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신분의 벽은 높았지만 한 사람의 성실함이 그 벽을 넘었다. 세종대왕은 사람의 마음을 보았고 소원왕후는 품격을 보여주었으며 신빈 김씨는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 14년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정일품의 영화도 권력도 명예도 그저 한 명의 비구니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얻을 때를 알고 내려놓을 때를 아는 것. 신빈 김씨는 그것을 알았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역사 속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의 진실을 가져올게요.